청취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의 심층 분석 바로 시작해 볼까요? 네, 안녕하세요. 오늘 저희가 같이 볼 자료가 콘크리트 구조 전단 및 비틀림 설계 기준이라는 프레젠테이션이거든요. 네, 맞습니다. 근데 여기서 제가 보니까 되게 흥미로운 파트가 있더라고요. 특수 부재 및 슬래브 설계 파트 말이죠. 아, 네. 그 부분이 사실 핵심 중에 하나죠. 그래서 오늘의 미션은 명확합니다. 평범해 보이는 콘크리트 구조물 속에 숨어있는 예외 구역들을 한번 탐험해 보는 겁니다. 예외 구역이요? 아주 좋은 표현이네요. 교과서 규칙이 통하지 않는 이 5개의 위험 지점에서 엔지니어들이 어떻게 힘의 흐름을 읽고 파괴를 막는지 그 비밀을 한번 파헤쳐보겠습니다. 좋습니다. 그 예외 구역을 저희 공학적으로는 응력 교란 영역, 그러니까 D리전이라고 부르거든요. 뒤 리전이요. 네. 대부분의 구조 설계는 베르누이의 가설이라는 것에서 출발하잖아요. 그 본은 휘어져도 단면은 평면을 유지한다는 가정이요. 맞습니다. 아주 편리한 가정이죠. 근데 오늘 다룰 영역들은 그 가정이 그냥 처참하게 깨지는 곳들입니다. 깨진다고요? 네. 하중이 막 집중되거나 부재 모양이 갑자기 변해서 힘의 흐름이 뭐랄까 급류처럼 복잡하게 변하는 곳이죠. 아하. 그래서 자료에 나온 5가지 사례, 전단 마찰, 깊은 보, 브래킷, 구조 벽체, 그리고 슬래브가 바로 그 대표적인 예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럼 첫 번째 예외구역, 전단 마찰부터 한번 들어가 보죠. 이게 물리학 시간에 배운 마찰력 개념 같은데 거대한 콘크리트 구조물에서는 어떻게 작동하는 건가요? 원리는 똑같습니다. 이 자료 그림처럼 두 콘크리트 면이 서로 안 미끄러지려고 저항하는 힘이죠. 네. 핵심은 외부에서 두 면을 꽉 누르는 힘, 압축력이라고 하는데요. 네, 압축력. 이 힘이 강할수록 마찰 저항, 즉 전단 저항력이 커진다는 겁니다. 꽉 누를수록 더 뻑뻑해지는 거군요. 그렇죠. 특히 이미 굳은 콘크리트 위에 새 콘크리트를 붓는 시공이온부 같은 곳에서 이게 아주 중요해져요. 일체형이 아니니까요. 맞습니다. 그래서 일부러 철근을 그 면을 가로지르게 배치해서 인위적으로 강력한 압축력을 만들어내는 겁니다. 철근이 두 콘크리트 덩어리를 꽉 껴안아서 마찰력을 일부러 높이는 거군요. 정확합니다. 그렇다면 접촉면이 얼마나 거친지에 따라서 효과가 엄청 달라지겠네요. 매끄러운 얼음판이랑 거친 아스팔트 차이처럼요. 와, 그 비유가 정말 딱 들어맞네요. 수식 V에는 AFV, FY, Mu가 바로 그 관계를 보여주는데요. 여기서 제일 까다롭고 중요한 변수가 바로 마찰계수 Mu입니다. 뮤요? 네, 철근양 AFV나 강도 FY는 저희가 통제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계산해서 넣으면 되니까. 근데 이 뮤 값은 현장 시공 품질에 따라서 2배 이상 차이가 날 수 있거든요. 2배나요. 네, 자료의 표를 보시면 콘크리트를 한 번에 부어서 완전히 한 몸이 된 일체형은 뮤가 1.4 램다로 가장 높아요. 네. 반면에 기존 면을 그냥 매끈하게 둔 채로 새로 부으면 0.6 램다까지 뚝 떨어집니다. 와, 차이가 엄청나네요. 그러니까 면을 얼마나 거칠게 만들었냐가 철근을 2배 더 넣는 것과 같은 효과를 낼 수도 아니면 그 효과를 반감시킬 수도 있다는 뜻이죠. 잠깐만요. 거기서 람다. 람다는 어떤 의미인가요? 좋은 질문입니다. 그건 경량 콘크리트를 쓸 때를 위한 보정계수예요. 보정 개수. 네, 일반 콘크리트는 1.0인데 가벼운 골재를 쓴 콘크리트는 재료 자체의 마찰 특성이 좀 달라서 값을 보정해 주는 거죠. 사소해 보이지만 중요한 디테일입니다. 그렇군요. 물론 마찰력만 믿고 무한정 강하게 설계할 순 없고요. 마찰력이 너무 커지기 전에 콘크리트 자체가 으스러지는 걸 막기 위한 강도 상한값이라는 게 있어서 항상 그 한계 내에서 설계를 해야 합니다. 알겠습니다. 면과 면 사이의 미끄러짐에서 이제 부재 전체의 힘의 흐름이 뒤틀리는 경우로 넘어가 보죠. 다음 주제, 깊은 보는 이름부터가 좀 특이한데요. 네, 여기서부터는 이제 힘의 흐름이 완전히 다른 차원으로 갑니다. 보가 깊다는 건 그냥 두껍다는 뜻이 아니고요. 그런가요? 네, 지지점 사이의 거리, 즉 순경관 LN에 대한 보의 깊이 D의 비율로 정의가 됩니다. 비율이요. 네, 자료 그림처럼 이 순경관이 깊이의 4배 이하, 즉 LN 쇼사 4D가 되면 깊은 보로 분류가 돼요. 아하. 이런 보는 일반적인 긴 보처럼 하중을 받으면 힘이 부드러운 곡선으로 전달되지 않아요. 그럼 어떻게 되나요? 대신에 하중 지점에서 양쪽 지지점으로 거의 직선에 가까운 압축력 경로가 생깁니다.
마치 아치교나 트러스 구조물처럼요. 힘이 흐르는 길이 아예 달라지니까 우리가 알던 일반적인 휨 계산법은 쓸모가 없어지겠네요. 바로 그겁니다. 그런데 스트러트 타임 모델이라는 해법이 그렇게 직관적이고 강력하다면 왜 모든 보 설계에 이걸 쓰지 않는 거죠? 단점도 있나요? 와, 정말 날카로운 질문인데요. 스트러타이 모델이 힘의 흐름을 직접 따라가서 매우 정확하긴 한데 그만큼 모델을 만드는 과정이 복잡하고 시간이 많이 걸려요. 아, 그렇군요. 일반적인 긴 보에서는 베르누이 가설에 기반한 단순 공식이 충분히 정확하고 훨씬 빠르죠. 굳이 대포로 파리를 잡을 필요는 없는 겁니다. 하지만 이 깊은 보 같은 예외 구역에서는 그 대포가 유일한 해법이 된다. 맞습니다. 대부분 사람들은 콘크리트를 그냥 단단한 돌덩이라고 생각하지만 오늘 다루는 D 영역에서는 사실선 힘의 흐름을 따라 압축을 받는 강과 인장을 받는 밧줄로 이루어진 정교한 기계에 가깝습니다. 와, 기계라니. 이 스트러타이 모델은 그 기계의 설계도를 그리는 것과 같은 거죠. 힘을 받는 콘크리트 부분은 압축 부재인 스트러트로, 인장력을 받는 찰그는 타이로 바꿔서 해석한다는 말씀이시군요. 네, 맞습니다. 힘의 경로를 눈에 보이는 부재로 바꿔서 생각하니까 훨씬 명확해지네요. 그렇다면 그 설계도에 따라서 철근을 배치하는 것도 아주 정밀해야겠어요? 물론입니다. 이런 특수 부재일수록 상세 규정이 구조물의 생명을 좌우합니다. 예를 들면요? 자료를 보시면 균열을 제어하기 위해서 최소한의 수직, 수평 철근량을 확보하도록 하고 있고요. 네. 그냥 철근만 넣는 게 아니라 그 간격도 유효 깊이의 5분의 1, D5 또는 300mm 이하로 아주 촘촘하게 배치해야 합니다. 굉장히 촘촘하네요. 네. 이 철근들이 스트러트로 작용하는 콘크리트를 그물처럼 꽉 감싸서 터져나가지 않도록 붙잡아주는 역할을 하거든요. 이런 디테일 하나하나가 모여서 깊은 보의 안정성을 보장하는 겁니다. 깊은 보에서 힘이 트러스처럼 직선으로 흐르는 걸 봤는데 이 원리를 훨씬 더 작고 응축된 형태로 적용해야 하는 부재가 바로 브래킷이군요. 네, 맞습니다. 기둥에서 선반처럼 튀어나온 모습인데 보기만 해도 좀 아슬아슬합니다. 제대로 설계되지 않으면 정말 위험할 수 있는 부재입니다. 자료에서는 브래킷을 전단 경관과 유효 깊이의 B, AVD가 1.2여인 아주 짧고 깊은 부재로 정의하죠. 네. 여기서 설계자들이 가장 실수하기 쉬운 부분이 바로 수평력이에요. 수평력이요? 네, 위에서 누르는 수직 하종 부유만 생각하기 쉬운데 실제로는 브래킷을 기둥에서 잡아당겨서 뜯어내려는 수평 인장력, NUC가 반드시 같이 작용합니다. 아, 잡아당기는 힘까지. 네, 제가 초보 시절에 이 수평력을 놓쳐서 계산서를 전부 다시 검토해야 했던 아찔한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설계 기준에서는 이 수평력을 최소 수직 하중의 20% 이상으로 보도록 강제하고 있죠. 그러니까 기둥에 선반 하나 잘못 만들면 선반만 떨어지는 게 아니라 기둥까지 찢어질 수 있다는 거네요. 그렇죠. 갑자기 저희 집 벽 선반이 불안해지는데요. 자료의 철근 상세도를 보니까 거의 촘촘하게 짜인 바구니 같습니다. 가정용 선반은 괜찮을 겁니다. 그 상세도가 바로 브래킷 설계의 핵심이에요. 네. 상부에 있는 주 인장철근 AS를 그냥 뻗어두면 힘을 받는 순간 쑥 뽑혀버립니다. 아, 정말요? 네. 그래서 끝을 구부려서 묶거나 다른 철근에 용접해서 절대 빠져나올 수 없게 정착시켜야 하고요. 그리고요. 또 주 인장철근 양의 절반 이상에 해당하는 폐쇄 스터럽 AH를 부재 상부 23 깊이라는 힘이 집중되는 특정 경로에 정확히 겨냥해서 촘촘히 배치해야 합니다. 아, 그냥 균일하게 넣는 게 아니군요. 아닙니다. 힘의 경로를 외과의사처럼 정밀하게 타겟팅해서 묶어주는 거죠. 지금까지는 부나 브래킷처럼 선 형태 부재의 특수한 경우를 봤는데요. 이런 힘의 교란이 건물 전체 면적에 걸쳐 일어난다면 어떨까요? 그게 바로 다음 주제, 구조 벽체가 마주하는 문제인 것 같네요. 맞습니다. 특히 고층 건물에서 바람이나 지진 같은 거대한 수평 하중에 저항하는 핵심 부재가 바로 이 구조 벽체, 즉 전단벽입니다. 네, 전단벽. 이 벽체는 크게 두 가지 방식으로 파괴될 수 있는데요. 하나는 벽체가 너무 가늘고 높아서 전체가 큰 기둥처럼 휘다가 맨 밑부분이 부서지는 휨 파괴입니다. 그건 좀 예측이 가능하겠네요. 네, 비교적 연성적으로 거동하고요. 진짜 무서운 건 두 번째, 벽체 중간이 미끄러지듯 수평으로 잘려나가는 전단 파괴입니다.
이건 아주 갑작스럽게 취성적으로 일어나기 때문에 반드시 피해야 하죠. 그래서 이 자료에서는 벽체 평면 안에서 작용하는 전단력, 면내 전단 설계를 강조하는 거군요. 바로 그겁니다. 취성적인 전단 파괴를 막기 위해서 자료에서 보듯 여러 안전장치를 둬요. 어떤 것들이죠? 우선 콘크리트가 버틸 수 있는 최대 전단 강도 상한값을 정해놓고 그 이상은 철근으로도 보강할 수 없게 하고요. 네. 그리고 최소 철근비 규정이 아주 중요합니다. 수직, 수평 방향 모두 최소 0.0025 이상의 철근을 배치해서 설사 콘크리트에 균열이 가더라도 철근들이 그물처럼 꽉 잡고 버텨주도록 하는 거죠. 철근 간격도 중요하겠네요. 물론이죠. 벽 길이의 3분의 1, 벽 두께의 3배, 혹은 450mm 중 가장 작은 값 이하로 촘촘히 유지해야 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이자 가장 까다로워 보이는 슬래브입니다. 자료에서 뚫림 전단이라는 용어가 나오는데 이름만 들어도 아찔합니다. 어떤 현상인가요? 기둥이 평평한 슬래브를 그대로 관통하면서 뚫어버리는 파괴 현상입니다. 정말 뚫리는 거군요. 네, 마치 손가락으로 종이를 꾹 눌러 뚫는 것과 똑같죠. 특히 보 없이 기둥만으로 슬래브를 지지하는 플랫 플레이트 구조에서 가장 취약한 부분입니다. 네. 여기서 가장 중요하고 또 가장 반직관적인 부분이 바로 파괴가 일어나는 위치, 즉 위험 단면입니다. 잠시만요. 그게 왜 반직관적인가요? 상식적으로는 힘이 가장 집중되는 기둥면에 바로 붙은 곳이 제일 취약해야 하는 거 아닌가요? 아주 합리적인 의문입니다. 하지만 실제 파괴는 그렇게 일어나지 않아요. 왜죠? 콘크리트의 전단 파괴는 보통 45도 각도의 규열을 따라 일어나려는 경향이 있거든요. 아, 45도? 그래서 기둥면에서 슬래브 유효 깊이의 절반, D2만큼 떨어진 지점에서 시작된 45도 균열이 아래로 쫙 뻗어나가면서 결국 기둥 주변의 슬래브가 원뿔 모양으로 뜯겨져 나가는 형태로 파괴가 일어납니다. 아하. 그래서 그 D2 떨어진 둘레를 위험 단면으로 보고 설계를 하는 겁니다. 파괴의 기하학적인 형태 때문에 그런 거군요. 와, 정말 흥미롭습니다. 그렇다면 이 뚫림에 저항하는 슬래브의 강도에는 어떤 요소들이 영향을 미치나요? 자료에서는 세 가지 핵심 인자를 제시합니다. 첫째, 기둥의 위치. 위치요. 네, 사방이 슬래브로 둘러싸인 내부 기둥이 가장 유리하고 꼭지점에 있는 모서리 기둥이 가장 불리하죠. 저항 면적이 다르니까요. 그렇죠. 둘째는 기둥의 형상비. 정사각형 기둥보다 길쭉한 직사각형 기둥은 모서리의 응력이 집중돼서 더 취약합니다. 네. 그리고 셋째는 당연히 슬래브 자체의 두께와 콘크리트 강도고요. 만약 콘크리트 자체의 힘만으로는 이 뚫림을 막기에 부족하다면 어떻게 보강해야 하나요? 대표적으로 세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가장 일반적인 건 봇처럼 스터럽이라는 전단 철근을 기둥 주변에 촘촘하게 배치하는 거고요. 네, 스터럽. 두 번째는 전단머리라고 해서 아예 강철 아이빔 같은 구조용 강재를 기둥 주위 슬래브 안에 묻어버리는 강력한 방법입니다. 와, 빔을 그냥 넣어버리는군요. 그렇죠. 마지막으로 확대머리 전단 스터드라고 모처럼 머리가 달린 특수철근을 기둥 주위에 촘촘히 설치해서 슬래브가 뜯겨나가는 걸 막는 방법도 있습니다. 실제 현장에서는 슬래브에 배관 구멍이 뚫리는 등 변수도 많을 텐데요. 네, 그런 현실적인 문제까지 모두 고려해야 합니다. 자료에 나오듯이 하필 그 D2 위험 단면 근처에 배관 구멍 같은 게 있으면 전단에 저항하는 콘크리트 단면이 그만큼 줄어들어서 매우 불리해지고요. 네. 또 슬래브 하중이 불균형하게 실리면 기둥으로 모멘트가 전달되는데 이 모멘트의 일부가 추가적인 전단 응력으로 작용해서 상황을 더 악화시키기도 합니다. 이 모든 가능성을 다 검토해야 비로소 안전한 설계가 완성되는 거죠. 자, 오늘 5개의 예외 구역을 모두 탐험해 봤습니다. 전단 마찰부터 깊은 보, 브래킷, 구조 벽체, 그리고 까다로운 슬래브의 뚫림 전단까지. 여기서 우리가 얻어야 할 가장 큰 교훈은 무엇일까요? 마지막 체크리스트 슬라이드가 모든 것을 말해줍니다. 구조물의 국부적 파괴 방지를 위한 정밀한 상세 설계 필수. 정밀한 상세 설계. 네. 오늘 다룬 모든 응력 교란 영역에서는 단순화된 공식에 의존할 수 없다는 것이 핵심입니다. 어쩌면 거대한 마철루의 안전은 가장 큰 기둥이나 보가 아니라 눈에 잘 띄지도 않는 2피트짜리 브래킷 안에서 철근 한 가닥이 어떻게 구부러지고 정착되었는지에 달려 있을 수 있다는 것. 그걸 기억해야 합니다. 결국 안전한 구조물과 잠재적 붕괴의 차이는 이런 세부적인 디테일,
그리고 그 디테일이 왜 중요한지 이해하는 데서 갈리는군요. 바로 그겁니다. 표준 규칙이 적용되지 않는 지점을 알아보고 왜 그곳에서는 더 깊이 있는 분석과 정밀한 상세 설계가 필요한지 아는 것. 그것이 바로 유능한 구조기술자의 역량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분석 덕분에 앞으로 주차장이나 신축 건물의 기둥과 볼을 전혀 다른 시선으로 보게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생각해 볼 만한 질문을 하나 던져보죠. 네, 이 모든 설계 기준은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없는 힘을 다루기 위해 만들어졌습니다. 그런데 만약 재료 자체가 바뀐다면 어떻게 될까요? 초고성능 콘크리트나 섬유보강 폴리머 같은 신소재가 보편화된다면 오늘 우리가 살펴본 스트롯대시 타이 모델이나 전담 마찰 같은 근본적인 설계 원리들은 미래에 어떻게 재정이 되어야 할까요?